201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다음 주 수요일인 12월 2일이면 마무리됩니다. 예산안 심사 마감을 앞두고 뉴스K는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주목하려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향후 10년 이상 수십조 원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의혹을 안고 있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결정된 시점은 이명박 정부에서입니다. 부족한 기술력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깔린 결정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먼저 KF-X 사업이 무엇인지 도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는 국내의 항공산업 기술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주도해 고위험 지역 업무 수행까지 가능한 중간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독자 기술만으로는 중간급 전투기를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매하는 고성능 전투기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진행됩니다. KF-X 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18조 원 이상. 초기 개발에만 8조 5천억 원이 책정돼 있고 2020년이면 수명을 다하는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전투기 120대를 양산하는 데 9조 6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전투기를 운용 유지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추가하면 총 3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천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003년부터 세 차례 수행된 사업평가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KF-X 사업은 노무현 정부에서 주춤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건국대가 수행한 사업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다음 해인 2010년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이 수립됐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수행된 세 차례 사업평가에서 또다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총 7번의 타당성 평가에서 단 한 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군 당국은 KF-X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KF-X 사업에 속도가 붙은 것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KF-X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3월 KF-X 사업의 기술적 기반이 될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 기종을 선정하면서부터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독자 기술 개발과 동시에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오는 2025년까지 시험 제작을 마치고 2026년부터는 실제 전투기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KF-X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도희민입니다. 미국 기업이 항공, 우주, 국방 관련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해 줄 때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KF-X 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기로 했는데 받아야 할 기술 중에서 미국이 승인하지 않는 기술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KF-X 개발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대한민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가 선정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F-35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25가지 기술을 이전받아 KF-X 한국형 전투기에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을 예정이었던 기술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대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자식 레이더인 에이서 레이더 등
4가지 핵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KF-X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독자 개발을 통해 일정 지연 없이 KF-X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나머지 21개 기술 가운데 3가지 기술 역시 이전받기 어려워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 측은 록히드 마틴사가 21가지 기술을 조금 더 구체화하자고 요청한 것이라며 기술 이전 불가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렇지만 21개 기술의 경우 4개 핵심 기술과는 달리 개별 기술의 가치가 금액으로 환산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사청의 주장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21개 기술은 이전받을 수 있다. 그건 돈으로까지 환산했다. 그걸 혹시 주지 않으면 돈에 대해서 몰수하면 된다. 이런 담보책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자신을 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결국은 거절을 당한 겁니다. 방사청에서 21개 항목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것을 14.1억 불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구체성에 대해서 미측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요, 청장님. 핵심 기술 4가지와 21가지 기술 가운데 일부를 이전받기 어렵게 된 이유는 미국 정부가 해당 기술의 수출을 승인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수출 승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 이제 자기들의 산업 보호 차원에서 다른 건 몰라도 항공 우주 기술만큼은 자기들의 리더십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특히 항공 쪽의 기술 이전을 컨트롤하고 있죠. 아마 4개 기술뿐만 아니라 21개 기술 중에서도 3개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을 승인을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F-X 사업을 통해 한국이 개발하고자 하는 전투기의 스펙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고성능 스텔스기를 개발하겠다는데 미국이 이걸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데 미국의 핵심 기술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 미국의 전투기 기술 다 달래는 얘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이제는 견제하는 겁니다. 한국이 F-35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 문제를 못 박지 못했던 것은 결정적 실책이었습니다. F-35 구매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기술 이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은,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실책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도대체 이렇게 미국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자면 걸 수 있는, 그리고 록히드 마틴이 면피를 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면피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이전 계약서를 쓴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일과 함께 KF-X 사업의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의지를 앞세운 연구진의 노력만 믿다가 공군의 전력 공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도 우리의 성능을 다시 재조정해서 미국과 협력이 가능한 구도로 바꿔서 가는 방법으로 가는 한 가지 방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예 이럴 바에는 미국의 기술 이전을 배제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는 방안도 우리가 전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KF-X 사업의 초기 예산 67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한번 사업이 착수되면 방향을 틀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감을 앞둔 지금이 KF-X 사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적기인 이유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KF-X 사업에 필요한 기술들 모두 이전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기술 이전이 완료된다고 해도 인도네시아의 참여가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첩첩산중에 놓인 KF-X 사업,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KF-X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18조 원 이상.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도 사업에 참여하는 국제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1년부터 공동개발을 위한 사전 탐색에 들어갔고 지난해 12월 공동개발 기본 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 4대 핵심 기술 이전 논란이 한창이었지만 지난 22일 KFX의 양산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국영기업 PTDI와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카이 측은 이번 가계약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KFX 체계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의 20%를 분담하고 그 대신 설계와 일부 부품 생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술 자료와 시대기 한 대 등을 획득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카이는 인도네시아와의 가계약 체결로 KFX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홍보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달 30일 KFX 개발 사업에 투자할 내년도 예산분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하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이유는 한국의 기술을 다 공유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그런 파트너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이 좋은 파트너를 왜 놓치겠어요? 인도네시아의 참여가 KFX 사업의 순풍인 듯 하지만 사실은 4대 핵심 기술 이전 불가에 이어 찾아올 복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술 이전 논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닥칠 재앙이 바로 인도네시아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주겠다는 기술도 인도네시아와 공유한다면 전부 기술 수출 승인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제3자의 기술 이전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딱 못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제3자가 공유하려면 미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아예 못 받고 있어요. 이건 워낙 강한 법령이기 때문에 미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술 이전으로 우리 정부에 애를 태운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참여를 꼬투리 잡아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우리 정부가 훈련기인 T-50을 개발했을 당시에도 미국이 스페인에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거부했다고 T-50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T-50 탐색 개발 때 스페인, 미국, 우리 상부 공동 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미국에서 스페인에는 나토국인데도 기술 이전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빠져나가는데 과연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미는 군사적 동맹 관계지만 미국은 지난 1999년 동티모르 학살 직후 인도네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중단하고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기 금수 조치는 지난 2005년 해제됐지만 미국은 여전히 인도네시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측과 정리가 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개입이나 미국의 허가 사항이 있는지 여부 그런 그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은 인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어떤 부분 이해를 허가하지 않는 부분이 확정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리 참여 인력들이 개발간에 그 기술에 접근을 못하게 됩니다. 그건 해결이 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한국, 인도네시아 간 공동개발에 대해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미측에 한번 문의해 보시죠. 어디요? 미측이에요. 시제품 완성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10년. KFX 사업이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창설합니다. 수십 년 뒤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취임 직후 ADD 대전 본원을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ADD 힘 실어주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ADD 안흥 종합시험장을 방문해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했습니다. KFX와 같이 거대 무기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청에는 ADD 출신 인사들이 전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으로는 ADD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인 장명진 씨가 임명됐습니다.
장 청장이 취임한 뒤 방사청은 현역 군인이 맡아온 무기 도입 사업부를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이른바 문민화 작업을 통해서 유도무기 사업부장에 ADD 출신인 이상문 신임 부장을 임명합니다. 무기 도입과 관련된 7개 부서를 총괄하는 자리에도 ADD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ADD의 최고 책임자로는 현 정부 안보수장들과 인연이 깊은 정홍용 소장이 임명됐습니다. 정 소장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었던 참여정부 말기 합참전략기획본부에서 일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는 청주고등학교 동문인데요. 한 장관은 2011년 합참의장으로 예편한 뒤 2년간 ADD 연구자문위원을 지낸 이력도 있습니다. 정홍용 소장, 김관진 실장, 한민구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선후배사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이룩을 위해 만든 ADD는 45년 만에 자주국방 강화를 명목으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ADD의 소장이 대규모 방산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무기중개상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홍용 ADD 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아들 유학비 4천만 원, 법인카드 사용 2천만 원, 현금 500만 원을 한모 씨로부터 제공받은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무기중개상이자 거물 로비스트로 전해지고 있는 함 씨는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하고 육군 K-11 소총의 주요 부품을 납품해온 인물입니다. ADD는 방사청과 함께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인 KFX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세력 확장과 방산비리 논란에 휩싸인 ADD가 수십조 거대 사업을 잡음 없이 이끌어갈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번 학기도 교재만 10만 원, 진도도 다 안 나갈 텐데. 뭐야, 이거 교수님 책이었잖아? 중간고사 범위는 교재 시간까지입니다. 수업 때는 안 했지만 읽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아직 안 산 사람은 과서에 가면 살 수 있어요. 이걸로 책은 다 팔렸고, 연구 시정리야 하는데 김 과장님한테 표지과외 좀 부탁해야지. 이번 달 재고가 많네. 김 교수 표지가리? 잘 됐네. 다음 책 우리랑 내면 해준다 그래. 여보세요? 김 교수, 표지가리 해줄게. 애들한테 팔 수 있지? 어제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조차 참여하지 않아서일까요? 추운 날씨 속에 열린 연결식은 어딘지 모르게 공허한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지난 22일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YS 적통을 강조했던 풍경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YS 서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을 어떻게 읽어보면 좋을지 안은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독재에 맞서 싸운 투사이자 3당 합당으로 지역 분열의 정치 구도를 조장한 정치인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과는 극명하게 나뉩니다. 굴곡 많은 정치 인생을 걸었던 만큼 YS 서거 이후 수많은 정치인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YS가 직접 발탁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공동 상주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꼼꼼스럽습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 아시다시피 저의 정치적인 쪽이시죠. 이를 두고 조문정치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른바 YS 재평가 움직임 속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긍정적 정치 유산을 챙기려 한다는 평가입니다. 조문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그 두 사람은 당내에서 친박이냐 아니냐 이걸로도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두 사람의 적장자 싸움, 적장자 논란은 분명히 자기가 이 조문 정국에서 자기 입지를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무성, 서청원 등 새누리당 지도자들은 YS 적자 코스프레에 바쁘다며 박정희와 목숨을 걸고 싸운 YS를 따라다니다가 이제 박근혜 품에 안긴 사람들의 처신은 역겹다고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조문 정치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S의 상도동계가 이미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상도동계가 혹시 다시 힘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현실 정치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건 어려운 거고요. 상도동의 동교동계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로 끝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평론가는 다만 YS의 차남인 김현철 씨의 행보는 주목해 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보다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김현철 씨의 영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김현철 씨를 영입하면 분명히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서는 PK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되는 점이 조금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득표력만 보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걸 떠나서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산 경남에 김영삼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것을 저는 현철 씨, YS의 아들인 김현철 씨가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공천을 하면 거제도에서의 김현철 씨 한 명 당선이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지역 부산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감기 증세가 있는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앞두고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가리켜 독재자의 딸, 칠푼이 등으로 혹평했던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인데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고 가족 여러분들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꼭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고 가계의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사고 관련 대통령이 청와대의 지시 대응 사항
관련해서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마지막 주 뉴스K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사상 첫 국가장으로 어제 국회에서 거행됐습니다. 국가장이 진행된 5일 동안 전국에서 조문객이 23만 명을 넘었고 어제 연결식에는 약 7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거 이후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와 싸워온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했습니다. 한편 어제 치러진 연결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감기 몸살을 이유로 이날 연결식에 참여하지 않고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만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복면 시위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새누리당이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정이 복면금지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복면금지법의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마스크만 써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에는 집회 참가자가 복장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복면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복면을 쓰고 폭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국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마지막 환자가 지난 25일 오전 3시에 사망했습니다. 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을 앓고 있던 이 환자는 앓고 있던 림프종이 악화돼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유가족들은 메르스로 인해 격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암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연합뉴스가 이 환자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드디어 메르스가 종식됐다는 식의 보도를 내 또 한 번 기레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한 세월호 특조위원회 결정을 두고 정부 여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 참석한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특조위를 정치 세력으로 칭하면서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3일 사고 관련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 대응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 조사를 반대해온 여당 추천위원 4명은 회의 도중에 사퇴하겠다면서 퇴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어제 특조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이 조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고등 역사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이 원래 계획보다 많은 47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일정이 짧다는 지적이 있어 계획보다 집필진 수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47명 가운데 30명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초빙한 인원입니다. 공모를 통해서는 애초 계획인 25명보다 적은 17명이 선정됐습니다. 국사편찬위는 집필진 공모에 교수와 연구원 37명, 현장 교원 19명 등 총 56명이 응모했다고 말했습니다. 집필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국사편찬위는 이달 말까지 편찬 기준을 확정한 뒤 본격적인 집필 작업에 들어갑니다. 교과서 원고 초안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노동자에게 차등 지급되는 업적 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어제와 오늘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3가지 조건인 정기성과 연륜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정되는데요.
업종 연봉의 경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근무 성적은 업적 연봉을 산정하는 기준일 뿐 지급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업적 연봉이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노동자가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차등 지급을 이유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학부모 등은 지난해 8월 교육감직선제가 교육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교육감직선제가 교총과 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나 자녀 교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감 선출이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이라며 교총과 학부모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박탈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 주간 브리핑의 정승조였습니다. 지난 23일자로 퇴임한 조대현 전 KBS 사장의 마지막 서명은 자사의 직원을 해고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한순간에 해고 노동자가 된 KBS 인천사업지사 경영직군의 신기섭 씨는 KBS에서 몸담아온 26년간 평사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매번 경영진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비판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신기섭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심적으로 힘드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짧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16기로 입사해가지고 1989년부터 26년간 KBS에서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제가 게시판에 글을 써가지고 저번 11월 19일자로 해임이 된 신기섭입니다. 네, 지난 19일 이제 해임 결정이 나고 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설마 제가 해고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26년 동안 가지고 있던 신분증을 반납할 때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제는 혼자구나. 그리고 앞으로 가장이자 아버지가 그걸 해임됐다는 소식을 알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꾸려나갈지. 근데 의외로 그 애들은 의연한데 집사람이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많이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해고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게시판에 몇 차례에 걸쳐서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한 의혹 보도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국정원 측면에서 보도만 하고요. 임모 과장에 대한 의혹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게시판에 보도본부장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사측은 그 욕설 때문인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 언어 폭력이다 이런 입장을 좀 내기도 했거든요. 강승규 보도본부장에 대한 욕설 게시는
뭐 제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언어가 아무리 자기 주장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욕설은 폭력이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제 자신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하나 변명을 하자면은 게시판에 올렸는데 단 24명만 봤습니다. 그 사과문은 제가 또 올렸습니다. 사과문을 올려가지고 그 사과문은 2,200명이 봤습니다. 직원들은 저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습니다. 전혀. 강성규 보도본부장님께 두 분을 찾아가가지고 한 번은 사과 편지를 전하고 한 번은 지원관리국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해임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그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자사의 방송 그리고 보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회사에서 저한테 생활을 하게끔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회사를 다니는 그 KBS 인으로서의 당위성, 자긍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서민의 방송, 고품질 방송, 그리고 진실된 방송, 공정한 방송, 이게 요건인데 권력의 방송, 재벌의 방송을 하니까 이거는 뭔가 KBS의 존재의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징계를 2차례나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하신다면 동료들도 또 집에서도 아유 좀 그만하시라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었죠. 근데 제가 26년 동안 제 동기들은 적어도 부장, 아주 최소한 팀장에서 국장까지 다 보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26년 동안 평직원으로 다른 어떤 목적을 물질적이나 보직 이런 혈연, 지연, 학연 이런 데서는 전혀 저는 모릅니다. 공영방송인은 일단 권력욕, 명예욕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직을 갖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떳떳합니다. 떳떳하고 사람들한테도 그냥 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편합니다. 방송국의 그 언론인들이 해직되는 일들이 참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자꾸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그게 이제 권력의 욕심이죠. 예. 권력이 자기의 정당성이 없을수록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변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호도하는 거죠. 옛날에는 광청 광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국정홍보처라고 있어가지고 홍보처에서 다 하는 역할을 이제 KBS나 MBC한테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권이 떳떳하다면은 하고 민의를 충분하게 반영하고 민심을 충분하게 얻는 정권이라면은 이러지를 않습니다. 방송의 독립은 당연히 방송사에 맡겨야 되는 입법, 사법, 행정, 그다음에 언론이 제4부지 않습니까? 견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입법, 행정 이런 부분에서 언론을 제4부를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탄스럽고 이 원인은 권력의 하자, 권력의 정당성 부재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솔직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KBS의 그 공영방송 정상화 가능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KBS 내 외부를 이제 평가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아직 요원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1기부터
15위까지 나가요. 그래야 바로 씁니다. 근데 그 줄서기나 학연지원 해련이나 패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고쳐야 되죠.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영방송인으로서 KBS인으로서 떳떳하게 내가 몸담았던 이 일터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싶다. 이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재판이 길어져서 3년이라면은 58세입니다. 그 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해고무효 소송이 앞으로 진행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날 텐데 좀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두렵습니다. 두렵고 막막합니다. 막막한데 지금 저는 지금 뭐 어떤 경직된 KBS의 조직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깨치고 일어날 수 있는 후배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 후배들과 우리 KBS인들이 공영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방송, 방송의 민주화 이걸 목소리를 내고 하면은 저도 그 소송에서 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송에서 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번에 해임 대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해임됐지만은 소송은 이기겠습니다. 반세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화 축제 제52회 대종상 영화제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신인감독상에 노미네이트된 이병헌 감독인데요. 저한테 이런 짓을 시켰습니다. 제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상위원에 출연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꼭 이 상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직접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우 주연상인데 이렇게 남자가 대신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상자는 국제시장의 오달수. 수상자는 국제시장의 수상자는 국제시장의 수상자는 국제시장의 국제시장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부담이 되고 땀이 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위에 올라와서 정말 죄송하고요. 사도세자의 울분과 한을 고스란히 드러낸 섬세한 연기로 세상을 향해 복수하는 광기 어린 여인의 모습을 완벽히며 올해 최고의 영화로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최우수 작품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청년영화상에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상 잘 주죠. 네, 정말 상 잘 주죠. 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화를 쟁취했는가, 오히려 탄압했는가?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그에 대한 공과 논란이 한창입니다. 이견을 다투는 사람들일지라도 유신 독재에 맞서 싸운 역사에는 대부분 공감하겠지요. 하지만 어제 연결식에서 전해진 황교안 국무총리의 조사에는 유신, 독재 등의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민주화를 칭송하면서 과거의 독재는 말 못하는 상황. 최근 들어 이런 모순된 장면이 너무나도 자주 목격됩니다. 노동개혁을 말하면서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쌀 수입 정책을 말하면서 농민의 입을 막고
안전사회를 말하면서 참사 유가족의 입을 막고 이 모든 것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한다면 언제부턴가는 그 누구라도 민중의 역사를 말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뉴스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 주시는 조합원과 예비조합원입니다. 권후삼, 장철웅, 안현준, 조용곤, 정주영, 이한구, 남철우, 기훈, 조우희, 황동석, 문준길, 이동일, 박명희, 최승만. 자본과 정치 권력의 자유로운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경쟁을 통한 이익 추구보다 협력과 상생 가치를 보다 소중히 여기며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겠습니다.